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미국처럼. 미국은 어떻게? 확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출산 대책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안 먹혀요. 3억 준대? 야, 결혼해야 돼? 저는 2030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지방 중소도시 가보면은요 바로 체감합니다.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입니다. 영화 속을 보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뭐 아파트 사줄 사람이 없다, 부동산이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반면에 서울의 집값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인구 감소 심각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냐, 앞으로의 문제냐. 앞으로의 문제죠. 주택 구매 연령이 보통 40에서 59세. 최근에는 30대들도 많이 사니까 30에서 59세 정도 본다면 출산율이 급감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지금 2024년이죠. 10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되면 줄어든 출산율 애들이 20대가 돼요. 20년이 지나면 30대가 됩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영향을 주고,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서 2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일단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서울로 유입되는 대학생 수가 좀 줄어듭니다.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민이 또 만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급 수요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필리핀에서 인력 건설 업계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내에 우리가 당장 단기간에 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를 뭐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사실 22대 국회하고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너 왜 결혼 안 해? 라고 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주던가 부터 시작해서 돈을 주던가, 애기 놓으면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사회의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나온 거지, 다 좋은데 문제가 없는데 저출산이다? 교육 문제도 있고 자신 없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 보자면 일단 10년 정도의 골든타임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길게 보면 20년 후에 그럼 다 죽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일본 보면 다 죽었나요? 일본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저는 좀 더 걱정되긴 합니다. 일본이 출산율이 1.3명입니다. 우리는 0.6명대로 내려왔어요. 일본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이 넘어요. 우리는 지금 5천만 또 간당간당한데,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지나면 뭐 4천만이 될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4천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죠.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일본하고 지방으로 가보면 돼요. 우리나라부터 가볼까요? 지방 중소도시들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 가보면은요 바로 체감합니다.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제 고향만 가더라도 학교 다닐 때 약간 명동 같은 곳 항상 시내가 있거든요. 네. 거기 시내 가면 막 번쩍번쩍해요. 피가 엄청 높았어요. 그때 3.3제곱미터당 그 중심 지역 4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지방 중소도시가. 그 정도 비쌌어요. 공실이 어딨어. 2층, 3층 지하도 꽉꽉 차요. 최근에 명절 때 가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입니다. 영화 속을 보는 것 같아요. 영화. 가장 번화가인데도 가장 불구하고. 번화가인데도. 물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인구 이동을 하죠. 신도심으로. 그러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안 생기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뻥뻥 빈 집들, 빈 상가들이 막 터집니다. 뭐가 살아남느냐? 새 아파트만 살아남아요.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격차가 벌어져요.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중소도시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20년 된 아파트들은 1억, 2억씩 해요. 서울은 그 정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방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구도심 아파트들이 못 따라와요. 인구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 서울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서울 수도권도 20년이 지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부자 동네, 부자 동네가 아닌 동네. 새 아파트, 아닌 거. 이게 계속 심화가 되면 서울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주거 공간들은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위 30% 사는 곳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오를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도쿄라고 다 오르나요? 록봉기나 신주쿠나 중심지들은 올라가는데, 도쿄가 얼마 큰데요? 도쿄가 경기도만 하잖아요. 서울 경기도 합친 도쿄도예요. 막 산도 있어요. 도쿄 집값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데하고 막 비교를 해서 그렇지, 중심지하고 비교해보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본이 요즘 또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작년 12월에도 후쿠오카 갔다 왔는데, 저는 느껴지는 게 엄청 건축을 많이 해요. 돈이 들어오니까 막 건물 짓고 호텔 짓고. 일본 건물의 대부분은 90년대 지은 건물들입니다. 80년대, 90년대 버블 시절에 왕창 지었다가 그 후로 올스톱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짓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고민은 정부가 해야 되고요. 정부하고
정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이거 고민하라고 우리 세금 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20년 후까지 내다봤을 때 살기 좋은 지역,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고 싶은 그 지역은 어디로 좀 방향을 정하면 좋을까요? 앞서서도 제가 살짝 힌트를 주긴 했는데 이제 지역을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권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지하철역입니다. 교통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역세권 주변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억, 거리가 좀 떨어진 데는 9억이나 8억, 오르면 같이 오르면 8억짜리. 지금까지는 이 공식이 통했죠. 앞으로 양극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억, 2억을 더 주더라도 역세권 주변으로 가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도 보면 작년에 갔을 때도 전 눈여겨봤는 게 이제 일본에 있는 현지인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안내해주면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보면 일본도 살아남는 지역이 있어요. 역주변 살아남고 중심지, 인구가 몰려들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살아남아요. 부천. 근데 그게 아닌 특색이 없는 지역들은 경쟁력이 없죠. 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그럼 역세권 주변으로 저는 일단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 3기 신도시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일본 신도시들은 사실은 우리하고 좀 개념이 좀 틀리긴 해요. 도쿄에서 또 떨어져 있잖아요. 도쿄가 경기도만 한데 거기서 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타운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일본은 또 교통비도 비싸요. 우리가 지하철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 정도면 도쿄예요. 도쿄도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뉴타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뭐 1기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은 저는 괜찮다. 그리고 재건축도 막 추진하잖아요. 네. 서울 내에서도 최근에 뭐 서남권 강북 대교조 나오는데 그게 뭐 계획처럼 100% 진행되지는 않겠으나 방향성을 본다면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도심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대상 지역이 되는 곳들, 교통이 생기고 뭐 GTX가 들어온다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상계동, 창동 뭐 이런 데는 일단 좀 멀긴 해요. 멀긴 하는데 GTX-C가 그쪽으로 들어오면 교통 많이 단축이 될 것 같고 거기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잖아요. 그게 재건축 추진된다면 뭐 저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뭔 고정관념이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공짜로 새 집을 받아. 추가 분담금 적게 내고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우리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개포주공 5층짜리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5층짜리 용적률 80% 아파트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을 받은 거고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층 아파트예요. 그럼 낼 돈 내야 됩니다. 네. 내가 짓는 것보다 적게 낸다는 거지. 일반 분양이 나오니까 과거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은 버려야만 속도를 낼 수가 있지. 개포주공처럼 나는 환급 받을래 아니면 추가 분담금 얼마 내지 않을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즘에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평형대가 굉장히 작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국민평형 34평. 우리 전용 84. 전용 84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민평형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바뀌어요? 59로? 더 작게? 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이라고 해서 다 작은 집을 좋아할까요? 제가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들 진짜 그렇게 작은 집 좋아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도 큰 집 좋아해. 돈이 없어서 큰 집 못 사는 거야. 돈 많으면 큰 집 가고 싶다. 쟤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59가 국민 편향이 되느냐? 못 살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경제가 뭐 이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거고 고성장은 힘들 것 같고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극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2030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저는 그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왜? 눈 뜨니까 부모님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부모님 차도 있어. 근데 독립을 하려고 보니까 답이 없어요.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뭐 원룸에 가려고 하니까 삶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답답하고 부모님 집에 살고 하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낀 세대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열정이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뭐 노력을 안 한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2030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노력 많이 해요. 저는 요즘 태어났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대학도 못 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가 좀 문제긴 한데 전용 84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 정치, 국회들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경제 성장이 꾸준히 2%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민생보다는 정치가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제발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머리를 맞대고 좀 해야 될 문제고요. 저출산 문제도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계속 돈을 쏟아붓는데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돈 다 어디서 가는 거야? 몇십
몇십 조를 썼다는데 어디 간 거야? 이게 정치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출산 대책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왜 복잡한 줄 아세요? 그게 정치 논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걸 신생아 출산한테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기성세대들 다른 세대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떼서 특별공급 물량을 너무 늘리면 여기가 이렇지 않나? 조율을 하고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그냥 이도저도 안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미국처럼. 미국은 어떻게? 확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양적 완화할 때도 화끈하게. 부작용은 나중에 해결하겠다. 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죠. 출산 문제가 심각하면 일단 쏟아붓고 후유증은 나중에 고민해야죠. 근데 이것저것 다 고민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을 좀 많이 지원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돼 있나. 그냥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제가 일본 가서도 또 물어봤어요. 일본은 출산 문제가 어떠냐. 왜 1.3명이 계속 유지가 되냐. 우리보다 높냐라고 하니까 애기 키우기가 좋대요. 이 친구가 첫째는 일본에서 나와서 몸을 풀었고 둘째는 한국에서 몸을 풀었대요. 비교가 되잖아요. 한국에서 둘째를 놓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래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본은 병원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원금이 나온대요. 고정적으로. 우리는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서울은 얼마 주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헝가리처럼 헝가리가 목돈을 준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결혼하면 3억 대출해줄게. 저리 대출. 첫째 놓으면 이자 탕감. 둘째 놓으면 50% 원금 감면. 셋째 놓으면 야, 원금 100% 감면해줄게. 야. 청약은 추첨으로. 무주택자들은 똑같이. 단 결혼하는 사람은 자금 지원. 아, 내가 대통령 돼야 되나? 아 근데 3억 주면 할만하지 않나요? 이거 그대로 발의를 해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네. 청문회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좀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나오면 우리는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파격적으로 나오면 뭐지? 2023년 123 대책 때 그랬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렸어?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 대책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안 먹혀요. 3억 준대? 야 결혼해야 돼? 라는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다면 화끈하게 쏟아붓는다. 부작용은 나중에 고민하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빠져나가는 돈만 우리 인구 줄면 그 뭐지? 교육 예산? 교육 예산 그 남아 돌잖아요. 그게 법으로 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국가 세금 수입의 몇 프로를 교육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인구는 주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거 있는 거 빼가지고 이제 법 개정해야죠. 법 개정.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기본주택 100만 원, 공공임대 300만 원. 실현 가능성을 보자면 없다. 기본주택 100만 원 하려면 3기 신도시 4개를 발굴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21대 국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통과가 안 돼요. 국회 거주어 의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네, 오랜만에 저희 월부TV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만입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네. 딱 적기에 맞춰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 맞습니다.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는데 네네.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의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영향을 실제로 줄 것인지까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총선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반을 차지하면 단독 법안 처리도 할 수가 있고 또 국회의장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헌 지지선을 넘느냐. 200석. 200석 넘게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21대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21대 국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의석 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석, 20석 차이가 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반을 넘느냐, 개헌을 넘느냐인데 지지선은 또 못 넘었습니다. 못 넘었죠. 민주당이. 네.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고 우려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개헌 지지선을 넘었다, 200석 이상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마음대로 뭘 개헌하지 않을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미국이 트럼프 되면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개헌 지지선은 지켰어요. 그리고 과반은 차지했어. 그러면 21대 국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21대 국회 최근 2년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네.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여소야대였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통과가 안 돼요. 국회에 막혀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통과가 되고 국회 부분에 대해서 통과 안 된 법이 생각해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1.3 대책 때 2023년 취득세 중과세 빼주겠다. 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방세법 개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어 의무, 거주어 의무 폐지 공약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1년 시간 끌다가 3년 유예로 그때 막 1년 동안 난리가 나니까 여당 야당 합의를 본 게 3년 유예. 법안 폐기도 아니고 그냥 3년 유예, 3년 후에 고민하자라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밀어놓은 거죠. 밀어넣어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처리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도 갑자기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저는 21대 국회의 연장선이다 라고 본다면 갑자기 야당이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좋아지고 있다. 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또는 긍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또는 부동산 시장의 통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이나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 올라가면 안 좋은 거잖아. 상대적이죠.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라볼 때는 뭐 좋다 안 좋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또 있잖아요. 이걸 협조를 해주게 되면 싫어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아니 자기들이 투기했는데 왜 그걸 집값이 떨어진다고 왜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미분양을 왜 싸줘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연끌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자기가 투기해놓고 연끌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 거야? 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쉽지 않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도 사실은 끝났죠. 그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법 개정은 안 된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2023년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 왜? 2023년하고 똑같으니까. 2023년에 뭐 법안 개정을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도 결국에는 2023년의 연장선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공약이 있었는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일단 뭐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공약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약이 기본주택, 국민주거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기본주택 100만 원, 공공임대 300만 원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 20, 30, 40 세대들을 위해서 30만 원 월세 지원 같은 거 해주겠다. 그리고 60, 80 노인층들을 위해서 요양비 이런 거 좀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도, 교통, 철도 지하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전세 사기 특별법 내용도 있어요. 공공이 매입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공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약이 실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 균형 발전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기본주택 100만 원, 공공임대 300만 원. 이게 되면 이제 파격적이죠. 100만 호가 엄청난 숫자인데 서민 주거 안정에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현 가능성을 보자면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는 입법 지원을 해주는 거지 국회가 주택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 공약 사항을 그냥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봐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만 호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문재인 정부 기억나시죠? 열심히 했잖아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부족해. 공급을 늘려야겠다 해서 발굴한 게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광명 시흥도 이제 추진될 거고요. 다 합치면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주택 100만 원 하려면 3기 신도시 4개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총력 투쟁을 해서 발굴한 게 25만 원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냥 의지의 표현 100만 원 지어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의지의 표현 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22대 국회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봐줘야지 이걸 실제 하나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있어요. 수도권 철도 공약에 대해서도 이것도 향방이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 공약 내용을 보면 그냥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저는 가지고 왔다고 보거든요. 혁신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GTX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GTX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기본 노선 있고 GTX-A가 얼마 전에 착공했잖아요. 동탄에서 수서 구간 착공했고 서울역에서 파주 운전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삼성역은 2028년 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때문에 좀 늦게 개통이 됩니다. GTX-B가 이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으로 연결이 되는데 2030년 지금 착공 들어갔죠. GTX-C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수원에서 양주 덕천까지 연결이 되는 이게 기본 라인이고요. 여기에 또 연장해 주잖아요. 네. GTX-C가 아마 춘천까지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 지나서 춘천까지 연장된다. GTX-B가 춘천까지 가고 GTX-C가 천안까지 뭐 연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언제? 빨라야 2035년. 또 신설 노선들도 있습니다. DEF 라인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일단 1단계 구간이 앞서서 말한 ABC 기본 노선이 2028년, 2030년이고 연장 노선이 빨라야 2035년이고 이제 DEF 신설 노선들은 추진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2040년? 어떻게 보면은 광역 급행 열차는 이미 사실 도입이 됐고 진행하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진행이 그래서 되고 이게 있는 국회에 부분이라서.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고요. 네. 그냥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GTX-A가 2024년에 개통이 됐는데 언제부터 추진된 줄 아세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게 2008년이고요. 지금 2024년에 그것도 부분 개통. 몇 년 걸렸나요? A 노선이 빨리 됐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옹탄에서 수서 구간에 SRT가 지나다녀요. 네. 공영 구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A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설로 들어가게 되면 B나 C처럼 2030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지나치게 흥분해서 지금 빨리 그 노선 막 DF 노선 빨리 선점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선거가 끝나고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수혜를 받을 뭐 지역이나 분야 혹은 조금 악재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지역이나 분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고 또 그걸 법안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리가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거주 의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 토지거래 허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규제가 빨리 풀리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회복하는데 생각보다는 또 약간 발목을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발목이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정책, 금리, 입주 물량, 전세 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앞으로도 정부는 법안 개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예 추진 자체를 안 하겠죠. 공시가격도 그렇고. 그러면 공시가격만 보더라도 현실화 폐지가 이제 법안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국민이 이렇게 심판을 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대면 정부가 지금 선거 결과를 보고도 그걸 밀어붙인다? 부담스럽죠. 무리죠.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시가격을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내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본다면 보유세 부담이 다시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또 법안을 만들어서 또 규제 법안? 우리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면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뭐가 맞물리냐면 일단 금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6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거야. 네.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11월에 미 대선이 있으면 금리 3번은 내려야 돼. 그럼 6월에 내려야 3번 가지 않겠어? 미국이 3번 내리면 한국은행이 적어도 하반기에 한 번은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게 나름대로의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한 달? 한 2주 사이에 뭔가가 달라져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근원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근원 물가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요. 집값도 올라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게 경제라는 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슬로 올라가면 저금리 오늘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풀었는 후유증이에요. 지금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단 풀 때는 화끈하게 풀어요.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잡지. 지금이 나중에 잡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뭐 9% 8%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더 안 내려가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이게 맞물린다니까요. 기대를 했잖아요.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집을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매 시장은 기대에 죽고 살거든요. 네. 금리가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겠네. 정책이 안 풀릴 수도 있겠는데 또 불안한 마음.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PF 어떻게 될까? 4월 위기설은 뭐 4월에 어떤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뭐 뻥 터지진 않겠으나 이게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4월 위기설 PF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분양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야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물에 빠진 호우적되는 건설회사들이 탈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이
부담이 되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하나만 가지고 뭐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건 아닌데 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총선이 끝났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1단계는 끝났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두 번째 불확실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규제 진짜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또 어떤 반부동산적인 규제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앞서서 말해서 누적이 된다면 저는 하반기는 반등 정도? 폭등은 아닙니다. 절대.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 2024년 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그렇고 좀 반등? 회복? 저는 이거 상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보합 흐름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속도를 내서 거래량이 5천 건 이상 올라가고 2020년, 2021년 또 그 이전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4천에서 5천 건 정도가 기본이었고요. 많게는 15,000건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잘 나올 때가 2023년 8월 거래량이 뭐 3,800건 정도 서울 아파트가 그게 잘 나왔을 때예요. 최근 1년 반 흐름을 보면 그게 잘 나왔을 때고 안 나왔을 때는 1,400건에서 1,800건 최근에는 2,800건, 3,000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높아진 건 아니지만 추이를 보면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회복 속도를 올리기에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마디로 과열이 되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규제를 했을까요? 과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되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2022년 하반기에 막 금리 올라가서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똑같이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었다? 규제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다? 집값 올라가면 저는 더 무섭게 할 겁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를 보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이 집값이 과열인가요? 냉각인가요? 보합이에요. 주간 변동률로 보면 플러스 0.2에서 마이너스 0.2까지가 보합인데 지금이 그냥 0.01, 서울은 0.03 또는 뭐 마이너스 0.0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 나서서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제가 야당 대표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괜히 규제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 뒷책임은.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서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하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나서서? 굉장히 솔직하게 하지만 또 단호하게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1,000호에서 1년 만에 75,000호가 올랐고요. 급격하게. 중공급 미분양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9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공급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요. 잔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PF 대출 상환을 못 하게 되죠. 분양가 할인은 수많은 문제를 양산을 합니다. 중공급 미분양 입주했어. 할인해주게 되면 집값 떨어져요. 23년 11월부터 미분양이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호를 또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표님? 일단 2월 통계까지 말씀드리면 네. 6만 5천 호입니다. 정확하게 6만 4천 뭐 몇백 호인데 자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6만 5천 호가 많은 수준인가 적은 수준인가 많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2022년으로 가봅시다. 네. 금리 올라가기 전에 2022년 1월 미분양이 2만 1천 호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2023년 1월 미분양이 7만 5천 호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 미분양이 5만 8천 호까지 줄어듭니다. 규제도 좀 풀어주고 금리 상승도 멈추고 특례보금자리도 나오고 작년에 2023년에 5만 8천 호까지는 줄어들었는데 12월부터 다시 늘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통계까지만 나왔는데 2월 통계가 6만 5천 호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6만 호는 많았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안 좋았을 때 16만 6천 호까지 갔었거든요. 전국 미분양이. 그때 비교해보면 야 6만 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정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요때가 미분양이 낮았던 거고 분위기 좋았으니까 막 연끌하고 이랬잖아요. 보통 5만 원 6만 원 나와 호들갑 떨지 마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급격히 올라 속도가 2만 1,000호에서 1년 만에 7만 5천호가 올랐고요. 급격하게 이게 속도가 문제거든요. 기준금리도요 미국이 5.5% 갔고 한국은행이 3.5% 갔는데 이 속도가 문제거든요. 사실
사실은 한국은행 3.5%가 진짜 문제일까요? 진짜 우리가 못 견딜 수준일까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1년 만에 금리가 2배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분양도 갑자기 1년 만에 7만 5천 호 갔다가 5만 8천 호로 줄어드나 싶었는데 이 추이가 3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이라면 저는 이게 6만 5천 호에서 멈춘다면 괜찮은데 안 멈출 것 같아서 저는 걱정입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 미분양이 줄어들었냐면, 물론 미분양이 소진이 됐을 수도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굉장히 줄였어요.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막 미루고 그렇잖아요. 짓질 않은 거죠. 짓지 그냥. 않고 브릿지론 받아서 산 땅이 있으면 공사 안 하고 계획보다 짓질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4월 분양 물량이 4만 호가 넘습니다. 전국. 근데 지금 분양시장 분위기 좋은가요?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일부 지역이야 좀 어떻게 팔리겠지만 전국으로 본다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이 저는 미분양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만 5천 호에서 아마 4월 통계, 5월 통계 정도 나오면 6만 5천 호가 아니라 저는 7만, 8만까지 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도가 또 문제잖아요. 정부가 말하는 위험 수위가 6만 4천 호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위험 수위는 일단 10만 호 넘어가면은 엄청난 위기, 난리가 난 거고요. 그러면 8만 호까지 간다는 얘기는 10만 호도 시간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시간이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해결을 못 해주죠. 어떻게 해결해주나? 분양시장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금리가 갑자기 내릴까요? 앞서서도 우리 금리 이야기 잠깐 했지만 금리 생각처럼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금리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함정이냐면 금리 내리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집값이 2022년 하반기에 1차 하락이 있었습니다. 진짜 금리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트리거는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영향을 준 건 맞는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수도권, 서울 아파트,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2배 정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마침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신 차리게 해준 거죠. 그래서 조정이 된 거지. 우리 과거에 고금리 때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값은요, 오른다, 집값 상승한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게 있으면 금리 상관없습니다. 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집값 오를 것 같아. 내일 1억 오른대. 그럼 지금 우리가 방송할 때입니까? 금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막 1억이 오른다는데 대출 좀 받지 뭐. 오를 때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안전마진을 찾아가잖아요.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이왕 산다면,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줍줍 같은 경우에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뭐 3개 나왔나요? 101만 명 몰렸잖아요. 안 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지금 미분양 증가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6만 5천 호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추이를 본다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분양시장 금리 쉽게 안 떨어지죠. 금리 한 번 내리면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왜 반등을 하냐면 앞으로 더 내리겠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0.25, 0.5%포인트 내려가서 이거 뭐가 달라졌지? 계속 내리는 거 맞아? 라고 이제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하다가 또 멈춥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멈추다가 올라가다가 멈추다가라는데, 아마 금리가 계속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지금 미분양 문제가 시간이 쉽게 해결해 줄 문제일까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그냥 미분양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미분양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 PF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미분양은 PF예요. 우리가 미분양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자기 돈으로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 5%, 10% 시행사들. 땅 살 때는 브릿지론 받고 이제 사업 들어가면 PF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분양이 잘 되면 잔금 들어오면 대출 갚고 내 수익 가져가고 끝 되는 사업인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팔리는 얘기고, 준공급 미분양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9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공급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요. 잔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PF 대출 상환이 못하게 되죠.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아마 2024년에 정부의 정책의 우선 목표는 집값 안정이나 뭐 규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마 PF가 될 겁니다. 그래서 PF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건 사실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건데요, 대표님. 미분양이면 결국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뭐 중공후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소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같은데 왜 계속 비싼 상태로 이렇게 미분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야 이자 내느니 빨리빨리 할인해가지고 빨리 팔아버리면 네. 좋지 않아? 라고 하는데 물론 노력을 할 겁니다. 옵션 공짜로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도 이제 담보 제공을 해주니까 한 배를 탔는데 이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분양가를 할인을 결국에는 또 신탁회사, 작은 계획은 신탁회사 하거든요. 신탁회사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돈 PF 대출을 빌려준 금융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할인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손실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손실은 시행사 혼자만 손해를 볼까요? 뭐 신탁이라든지 금융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안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00%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지었는데 100세대가 다 미분양이에요. 그러면 그냥 할인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은 분양을 받았어요. 남은 50개 미분양에 대해서 분양가 할인을 해주게 되면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피켓 들고 돌려내라 할 거잖아요. 네. 우리라도. 그러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분양가 할인은 수많은 문제를 양산을 합니다. 또 준공업 미분양 입주했어. 할인해주게 되면 집값 떨어져요.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고. 니들이 잘 팔아야지. 우리한테는 팔아놓고 너 뭐 하는 짓이요. 소송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할인해주면 문제가 끝나느냐. 할인해줘도 안 팔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분쟁은 분쟁대로 생기고 소송은 소송대로 갔는데도 안 팔려.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이게 팔린다는 보장이 있으면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금융사들한테 야 우리 요 정도만 할인해주면 요 기간 내에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할인은 해줬는데 사업이 안 돼. 다음에 또 할인해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건설사 시행사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요.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좀 아쉬웠는데 뭐 CR리츠 해가지고 지방 미분양 사주고 LH가 부실 사업장 토지 매입해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CR리츠를 한 적이 있는데 3,000호 정도 사줬거든요. 이번에도 하면 3,000호 정도 예상이 되는데 3,000호 가지고 될 문제인가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마 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정부, 금융권, 건설사라면 시행사 포함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뭘 해야 되냐면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정부는 뭐 해줘야 될까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1년 내에 사면 양도세 5년 동안 면제해줄게. 그리고 이제 금융권들. 왜 금융이 들어가냐면 저는 금융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왜냐면 PF 대출을 해줬잖아요. 금융권에서. 왜 해줬을까요? 돈 쉽게 버니까. 분양이 잘 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이자 높게 받고. 심지어는 금융권에서 막 부추긴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더 할 생각이 없는데 야 돈 빌려줄 테니까 하나 더 해. 이런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뭐 해줘야 될까요? 은행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중도금 대출 우리가 금융권도 좀 보유장 책임을 지고 우리도 좀 할인해줄게. 아니면 집단담보대출 입주할 때 받는 거 좀 저리 대출해줄게. 라는 패키지가 나온다면 저는 지방에 계시는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투기 수요들은 못 들어오기에는 좀 가이드라인을 쳐야 될 것 네. 같고 지방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할 만하잖아요. 네. 거기에 최근에 건축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분양 주택이 경쟁력이 없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몇 년 전에 공사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오르기 전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 집 마련 할 수가 있고 그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미분양을 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혜택이 나왔을 때 미분양 주택을 살까 말까?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겠죠.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 부동산 시장이 좋다가 안 좋다가 하잖아요. 항상 오르막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6년 7년 정도 오르면 3, 4년 조정되는 게 정상이니까 집이라는 게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거나 전세 주고 전세 주면은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네. 전세 가율이 50%면 50% 무이자 대출 받는 거니까 그러면 3년 5년 7년 버티다 보면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주는 미분양 같으면 뭐 입지도 괜찮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곳들은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곳들은 혜택이 나오면 저는 내 집 마련해도 된다. 그런데 이 단지의 문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지나치게 고분양가 말도 안 돼. 입지도 너무 동떨어져. 막 나홀로 아파트인데 주변에 아무리 봐도 개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데 이런 미분양은 아무리 혜택을 줘도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아파트를 선호하느냐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의외였는데 이게 교육 환경을 1번으로 꼽았더라고요. 5,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이 1번, 교통이 2번. 제 기준에서는 저는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역세권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매우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오르는 시대 다 올라갔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우리도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아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진짜 옥석 가리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지역이나 이제 권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라인으로 가는 거죠. 역 따라서. 그러면 지하철역이 없는 곳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탄력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지하철역이 없는 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인프라, 학교, 편의시설이 좋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들. 근데 시장이 안 좋아. 금리 때문에. 금리가 계속 고금리일 수는 없잖아요. 몇 년 후에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분양은
작은 혜택이 나올 때 저는 적극적인 내 집 마련 하나의 창구 공략 방법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교통과 교육 이런 것들을 또 브랜드라든가 세대수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미분양이나 청약 좀 아파트를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지역을 만약에 혹시나 조금 추려본다면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정부가 당근을 줄 때까지 당근 줄 때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에 들어가고 싶으면 당근 줄 때. 지금은 지방 미분양 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아쉽지 않잖아요. 지방 미분양은 기다렸다가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말했듯이 가서 아파트 여러 개 미분양이 있으면 뭐 입지가 분양가 주변 환경 보고 선택을 하면 되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도 지방으로 나오지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 지역들은 정부도 안 하고요. 국회도 안 도와줍니다.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투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미분양을 정부 대책을 기다려서 산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했듯이 미분양 중에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짓는다면 그 가격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미분양 나는 곳들이 있어요. 있으면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 말고 네.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라든지 뭐 뉴타운이라든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 모여 있을수록 시너지가 커지거든요. 편의시설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뭐 광명 쪽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나와요. 광명 뉴타운에. 그러면 그게 미분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렴하지 않아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 가격에 못할걸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매주 청약 단지 리포트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지방에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뭐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중소도시에 전용 84 5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왜냐면 5억 중에 보통 지방은 땅값이 저렴하잖아요. 건축비가 6이나 7 정도 되고요. 땅값이 3, 4 정도 되고 서울 수도권은 땅값이 훨씬 더 많습니다.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잖아요. 지방 중소도시들은.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5억이면은 공사비가 3억 5천 4억이에요. 땅값은 1억 1억 5천. 이거 어떻게 떨어져요? 건축비 내려갈까요? 건축비 내려간다는 얘기는 우리 식당 가가지고 한번 올라간 김밥값이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재료비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김값 얼마 올랐다고. 근데 그 속에는 임대료, 인건비 네. 이 올라가는 게 다 반영이 돼서 그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도 마찬가지죠. 인건비 내릴 수 있나요?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재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사들도 또 먹고는 살아야죠. 안전마진 확보하고 판공비에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까지 해버리면 지방 또 5억 이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뭐 9억, 10억, 11억짜리 전용 84가 좋은 지역에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서울에 미분양 났을 때도 레미안 퍼스티지 2008년도에 평당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나와서 미분양 났잖아요. 네. 난리가 났잖아요. 평당 3천만 원이 이게 누구지 똥개 이름이냐고 욕 엄청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3천만 원이면 10몇 억이에요. 13억인가 14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쳤지. 그때 샀어야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과거에 1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10억이 다르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10억은 10년 후가 되면 13억, 14억 되면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투기 목적,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분양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죠. 네. 혹시라도 만약에 조만간 집값이 오른다면 내가 세 채 가지고 있는 집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오르면 굳이 한 채 더 사가지고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은 지금 미분양을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00% 타이밍 잡기는 어렵거든. 그리고 건축비나 이렇게 본다면 자금이 되고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모여있는 곳들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 보면 택지지구들 중에 미분양 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파트가 모여있다는 얘기는 학교가 잘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편의시설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편의시설이 잘 들어오면 또 학원가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공원도 당연히 들어오고, 그럼 이러면 살기가 좋으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죠.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립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주식은 그렇잖아요. 뭐만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부동산은 금리 내리면 무조건 올라가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만족이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양도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들, 뭉쳐있는 곳들. 개인적으로는 2차 하락이 왔으면 좋겠고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하락이 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찍었느냐 아직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바닥의 기준부터 우리가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뭐가 바닥이야?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12월 보다 올라갔으면 이때가 바닥이고 지금 또 그러냐 그때가 바닥이었느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상승기라고 하죠. 네. 저는 상승기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승기 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데 상승기라는 게 뭔가요? 5년에서 7년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5년 7년 상승할까? 2030년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잠실 뭐 엘스가 27억까지 갔습니다. 최고가. 떨어질 때는 2022년 12월 1차 하락 때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뭐 22억, 24억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바닥 찍었다. 7년 동안 2030년까지 네. 2배가 올라요. 그럼 얼마요? 40억? 40억이라고 할까요? 네. 엘스가 2030년에 40억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바닥 찍은 거고요. 40억 가기는 말이 되나? 라고 하면 바닥 아직 안 찍은 겁니다. 근데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힘들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갑니다. 가는데 2030년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1년까지 급등했잖아요. 7년 동안 급등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2022년 상반기 좀 보합, 하반기 1차 하락, 작년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조정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집값 인플레라고 하는데 집값 버블이라고 하죠. 2020년, 2021년에 분명히 버블입니다. 버블 생겼어요. 이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화폐 가치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020년, 2021년에 버블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조정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 조정되고 이게 인플레가 다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히 2차 하락이 없다면 한 3, 4년 더 끌어가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더 빨리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하락이 왔으면 좋겠고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하락이 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둘 중에 하나가 시간을 끄는 방법, 하나는 한 번 더 조정되는 방법인데 저는 한 번 더 조정되는 방법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이랬던 시장이 있어요. 우리 2008,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살짝 1차 하락 왔었고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보합하다가 2012년도에 똑 떨어지죠. 그래서 2013년도까지 힘들다가 올라갔는데 2013년도에 정부가 부랴부랴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 5년 감면제, 양도세 특례 나오고 뭐 취득세 1% 내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2차 하락이었거든요. 1차 하락과 2차 하락 갭이 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대로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2022년 12월 2023년이 1차 하락이라고 본다면 2, 3년 후가 되면 2025년, 뭐 2026년에 한번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죠.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하락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2차 하락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풀립니다. 미뤄뒀던 강남 3구, 용산구도 풀어주고요. 토지거래가는 뭐 그 전에 풀릴 것 같고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고 지금은 안 풀어줍니다. 왜? 보합이니까. 안정 흐름일 때는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옵니다. 규제 강화도 안 하고요. 규제 완화도 안 합니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강남 3구, 용산구가 떨어졌나요? 통계를 보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가 국회가 돼도 못 풀어줍니다.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풀어줍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풀어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가 되면 뭐 규제를 풀어주고 진보는 규제를 하고 뭐 규제를 하면 집값 오르고 하는 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김대중 정부가 제일 많이 풀어줬잖아요.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옛날 88 올림픽 할 때 노태우 정부가 군부 정권 보수잖아요. 규제 제일 무섭게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 시대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는 거지. 그게 대통령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2차 하락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올해는 아닌 것 아니지만, 같고 네. 올해는 사실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저는 금리에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2008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도, 2006년도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대출 규제 DTI가 트리거였어요. DTI. 자기 소득이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그때 이제 DTI가 나오면서 집값이 꺾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꺾일 때가 됐는데 DTI가 나와서 꺾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DTI 때문에 꺾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MB 정부 때 DTI를 가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면 DTI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그럼 집값도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 또 다시 묶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이걸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DTI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DTI 연장을 안 해주니까 못 버티고 뚝 한번 2차 하락이 왔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트리거가 금리였잖아요. 떨어질 때가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리거가 됐고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안정된다. 금리가 문제야 라고 하잖아요. 다 지금 금리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우리 예상은 미국이 3번 내리면 한국은행 1번 내리고 올해 1번 내리겠지라는 나름대로의 공식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멘탈이 나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안 내려? 올해 안 내리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커지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 미국이 내년에 또 내려?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어떤 다른 변수들이 증폭이 되면 뭐 규제 법안들이 뭐가 꼬인다든지 이게 맞물리게 되면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야, 큰일 났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안 되겠다. 금리 한번 더 올리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말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났다. 못 버티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안 생길이라고 보는 확률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저는 항상 그게 불안했거든요. 계속 파월이 3번 내린대. 이론적으로는 그럼 한국은행이 올해 한번 내리고 내년에 더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도 계속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라고 하는데 아마 그 안 되면 어떻게 하지가 문제가 된다면 2차 하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불안해하지는 말자. 저는 그게 긍정의 신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 하락과 맞물려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서민들이 공포감을 느꼈던 게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깡통 전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월세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 현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전세 사기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좀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고요. 네. 아파트는 전세 사기 안 생겼잖아요. 그쵸. 전세 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전세 안 생기고 비아파트, 네. 빌라하고 이제 오피스텔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전세 가율이 높으니까 네.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이자 대출 해줬는데 집주인이 돈 안 갚아. 그럼 이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불안하죠?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월세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안전한 아파트로 이동하는 방법.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는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네. 올해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죠. 둔촌주공 때문에 네. 그나마 강동구는 좀 많아요. 강동구를 제외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전세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전세 가율이 지금 딱 50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53%인가 아무튼 대략 한 50%, 5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네. 2011년도도 그랬어요. 2011년도도 53%인가 50 몇 프로에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2016년에 71%까지 올라갑니다. 왜? 매매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데 네. 전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네. 그때 방송 나가면 주제가 전세는 아니었어요. 2014년, 15년, 16년 방송 단골 주제가 전세는 언제 끝나? 이게 단골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2014년, 15년부터는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 가격이 밀어 올리는데 올해 그러니까 전세 가율,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바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금리 또 집값 인플레도 좀 해결이 되고 안 물렸을 때 올라갈 만하네 라고 했을 때 딱 쳐다보니까 이게 줄어져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집을 살 때 기본적으로 구매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 그 다음 따져보는 게 구매 능력이에요. 그러면 구매 능력, 내 돈이 얼마 있지? 대출 얼마 나오지? 대출 이자 어떻게 되지? 규제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막 규제했는데 집값을 못 잡은 이유는 구매 능력은 규제를 했는데 구매 욕구는 포텐셜이 터지니까 이거는 못 막는 거예요. 그럼 구매 욕구를 줄여줬어야 되는데 욕구를 어떻게 줄이냐고. 우리 애가 나가서 놀고 싶다는, 친구 만나고 싶다는데 너 공부해.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해. 공부가 되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투자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는 이유가 욕구가 터지는데 능력만 규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구매 능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구매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구매 욕구가 터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게 맞물리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지금 바닥을 찍은 게 맞을까요, 대표님?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을 바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가고 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보합 흐름을 지나가고 있다. 1차 하락이 있었고요. 2차 하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2차 하락이 안 오면 이 보합이 길어지는 거고요. 2차 하락이 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1차에서 2차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근데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서 뭐 2차 하락이 안 오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2차 하락이 오면 못 져요. 하나 더 사든지. 네. 그런 마음. 왜냐하면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실제로는 사기 힘들어요.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사? 무서워가지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뭐 기회가 됐을 때 사도 되는 부분인데 알고 있는 건 내가 샀는데 6개월, 1년 내에 바로 반등, 바로 대세 상승으로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 우리 집은 단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3년, 5년, 10년 바라본다면 그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미 절반 정도는 지나가고 있다. 처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2022년부터 지금 2024년 그렇게 바라본다면 벌써 2년 반 지났잖아요. 5년으로 봐도 반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벌써 반이야. 시작이 반인데 그냥 차분하게 가자고요. 저는 영끌은 하지 말자. 담보대출 받고 배우자는 혼인신고 안 하고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1억 2억 가지고 10억 사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 네. 자기 자본 40% 50% 정도 이 정도 맞춰서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셔도 되고요. 기회가 왔을 때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고 무리해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항상 물어봅니다. 집 사겠다는 분이 있으면 구매 능력에 문제가 없느냐. 두 번째 필요하냐. 필요 없대. 필요 없으면 뭐 청약을 하든 뭐 미분양을 알아보든 기회를 노려보든 또 요즘 경매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매도 하든 또 많은 질문이 그런 게 있어요. 청약이 좋아요? 경매가 좋아요? 급매물이 좋아요? 다 하세요. 왜 그걸 스스로 선택의 폭을 줄이냐고요. 오. 청약이 안 되잖아요. 네. 좋은 데는. 그러니까 꾸준히 넣는 거고요. 급매가 바로 나오나요? 그것도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요. 나올 때 잡는 거고요. 경매는 내가 들어가면 좋은 물건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나요? 계속 알아보고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지. 집값 보합 흐름이고 터널 지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나는 모르겠고 몇 년 후에 그때 고민해보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아예 놓고 있는 거. 네. 놓고 있다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허둥저둥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잡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열어놓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희만 대표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아마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